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글교육입니다. 네,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 저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학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또 학부모님들과 함께 나눌 만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학습이라는 것은 그 주체가 배우는 사람 자신이죠. 그 마음 상태가 가장 뿌리가 되고 시작이 됩니다. 나는 이것을 배우고 싶어, 알고 싶어, 혹은 나는 이것을 알 수 있어, 배울 수 있어. 이런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 충실한 어떤 그런 안정감이 이 학습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고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에 대한 욕구가 있는 상태가 된다면 굉장히 이제 건강한 상태의 인간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 상태의 인간은 호기심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씩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의욕과 동기의 수준이 조금씩 다를 뿐이죠. 네. 누구에게는 외적인 자극이 좀 더 필요할 거고 누구에게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스스로 찾아 나갈 것이고. 그런데 학습 동기의 어떤 그 긍정적인 자극보다는 사실은 부정적인 자극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더 많이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고 하고자 했을 때 내버려 둔다면 시행착오를 겪죠.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배움입니다. 네.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 뭔가를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영원히 알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내가 내 방법으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남이 나에게 강요해서 주입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 재미가 없거든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난 저게 알고 싶고 그래서 저걸 알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시도했더니 실패했어요. 자, 그런데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이 동일하다면 방법을 바꾸겠죠. 아까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번엔 조금씩 바꿔봐야 되겠어.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합니다. 네,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만의 효율적인 지식 축적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외워야 되겠어. 왜 암기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어떤 그 건강한 자존감의 상태. 네, 그것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오늘날 이제 현대 사회가 굉장히 고도로 전문화되고 분업화되니까 교육 역시 전문기관, 전문가에게 다 맡겨버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학습을 할 수 있는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그 뼈대,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학원은 거들 뿐이에요. 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용하다는 영어 학원을 아이가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용하다는 영어 학원에 다니고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안 그렇죠, 현실은. 네. 아무리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어떤 과목의 전문성을 가진 학원일지라도 아마 성적 향상이 되고 있는 건 20-30%에 불과할 거예요. 어느 학원이나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학원에 가니까 성적이 올랐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학원에 어떤 애가 이번에 성적이 이만큼 올랐어요. 그걸 게시하죠. 네. 어떤 애들은 성적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건 절대로 게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영어 수학 학원 안 다니는 친구 있나요? 거의 서울바닥에 모두가 영어 수학 학원 다 다니고 있죠. 그렇다면 영어 수학 실력 다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학습 동기, 학습 습관의 문제가 형성되지 않은 거죠. 거기에는 자존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원은 거들 뿐이에요. 학원에서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주고 학습 동기를 외적으로 잘 자극을 해줘도 그 아이 자체가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면 계속 맴 돌게 됩니다. 네. 우선 저는 이제 독서 전문 학원이니까 독서 지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살짝 곁들여 드린다면 미취학 아동일 때 있잖아요. 이제 글을 떠듬떠듬 읽거나 혹은 못 읽거나 상관없이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언어 발달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면서 일상 대화에서 밥 먹을 때 쓰지 않는 많은 언어를 경험하게 도와주는 거.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미취학 아동일 때 책 많이 읽어주세요.
나중에 크면 읽어준다 그래도 싫다 그래요. 책 많이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놀아야 돼요. 놀이와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인지 능력이 발달하거든요. 그거 다 허용해야 됩니다. 네, 많이 뛰어노는 거, 또 부모랑 같이 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걸 합친다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놀이를 같이 하는 거, 네, 그런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미취학 아동일 때는 책을 많이 읽어주고 책을 읽는 것은 즐거운 일이야 라는 어떤 느낌을 아이가 아이 마음속에, 네, 기억 속에 가지게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축적이 어느 정도 된 상태의 아이는 글을 알게 됐을 때 나중에 이 글이 좀 많아져도 익숙한 단어와 표현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금방 읽히죠. 근데 이 미취학 아동일 때 계속 애기 말로 밥 먹을 때만 막 그냥 빠빠 먹자 뭐 이러고 있으면 걔는 초등학교 가가지고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초등 저학년, 중학년 합쳐서 한 4학년 때까지는 어떤 독서가 좋습니까? 일단은 1, 2학년 때는 좀 글밥이 늘어나는 어떤 그 경험치를 축적을 해야 되겠죠. 이것 역시 네, 저희가 전문가이긴 합니다만, 네, 사실 어머니들이 읽어주면 너무 좋아요. 아버지들이 읽어주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얇은 책들이니까 그거 얼마 안 걸리거든요. 네, 한 10분, 15분이면 하루에 짧은 거 하나씩 읽어줄 수 있어요. 1, 2학년 때. 그거 피곤하시더라도, 네, 그 스마트폰 잠깐 꺼두시고 그 10분, 15분이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지도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렇게 1, 2학년 때 쭉 끌어주시다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금 글밥이 있는 것들도 아이들이 3학년 때 덤벼볼 만한 할 거예요. 네, 잘 안 되시면 생글 보내시고요. 네, 일단 한 4학년까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3가지인데, 하나는 읽으면서 상상해야 돼요. 상상. 글을 읽는 것과 이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따로 놀게 되면 그것은 읽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글이 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뭔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겉에 있는 거예요. 그건 아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상상이에요. 네. 두 번째는 그리고 정보죠, 정보. 네. 어떤 내용을 아이가 읽고 있다 했을 때 그것이 이야기책이면 이 앞에 내용이 뭐였어? 어떤 사건이 있었어? 요거 또 정보일 수 있겠고, 또 표면적으로는 요 앞 페이지에 보니까 요런 단어 나오는데 이거 무슨 뜻이니? 넌 어떻게 알고 있니? 이것도 정보죠. 또 하나는 어떤 이 설명이 나오고 있는, 아이가 뭐 이렇게 동물, 식물에 대한 책을 읽고 있다. 그랬을 때 그런 정보들을 아이가 잘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물어보는 겁니다. 상상을 하고 있는 아이에게 물어보고, 정보를 이런저런 정보들을 흡입하고 있는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물어볼 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건, 아까 알려줬잖아! 아까 엄마가 알려줬잖아!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어린아이일수록 정보는 빨리 휘발됩니다. 그건 아이의 그냥 특성이에요. 그게 아니면 아이가 아닌 거죠. 아이들은 자꾸 까먹어요. 선생님 까먹었어요. 그래, 휘발됐구나.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구박하지 마시고 되물어 주시면 돼요. 또 다시 반복해서 알려주시면 돼요. 반복해서 아이가 까먹은 걸 알려주는 것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까먹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고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용기가 생기죠. 배움의 용기가 생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3번째는 상상 정보 다음 추론이에요. 추론. 앞뒤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 야,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단순한 질문이지만 아이가 스스로 추론해 보는 거. 그런데 이 추론이라는 것은 또 상상과 연결돼 있고 정보의 축적과도 연결돼 있어요. 추론을 잘하려면, 사실 추론 잘하는 게 공부 잘하는 아이인데 이 상상과 정보 습득이 잘 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한 4학년 때까지는 상상, 정보, 추론, 이것을 자극하는 다양한 질문과 대화 방식의 책 읽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게 쉽지 않다면 생글에 맡겨주십시오. 네. 자, 문제는 고학년 진입하면서예요. 애들이 이제 좀 커집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랑 무언가를 얘기하기를 싫어해요.
저는 이제 학원을 몇 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들어와서 고등학생이 되는 데까지의 과정을 쭉 보거든요. 그 너무 재밌어요. 처음에는 너무 귀여운 천사 같은 아기들이었다가 점점 애들이 조금 이렇게 달라져요. 언어도 달라지고. 가장 격렬하게 달라질 때가 한 6학년쯤 됐을 때, 여자아이라면. 남자아이들은 한 중1쯤 됐을 때예요. 첫 번째 특징은 일단 시커먼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말이 없어져요. 말을 잘 안 해요. 예전에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막 아재 개그하고 틈만 나면 저랑 그 말싸움하고 언어 유희하려던 그 똑같은 녀석이 검은 옷을 입고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집에서도 똑같겠죠. 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 이제 6학년쯤, 네, 그다음부터 중학생까지는, 자, 이때는 독서 지도를 하기가 굉장히 집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네. 부모님이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시고 평소의 습관이, 그리고 아이들과 서슴없이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이 가정의 분위기, 가풍을 잇고 있다. 그럴 때는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아마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라? 생글에 보내셔라. 네. 여기서부터는, 네, 아주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때부터 책 읽기는 나와 세상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 나와 세상에 대한 질문. 어떤 소설 속에서 주인공을 보면서 그 주인공의 나를 매칭시켜요. 그리고 나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그것은 역으로 돌아와서 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얘는 이랬는데 나는 어떻지? 이런 질문이죠. 나와 세계에 대한, 그리고 그 주인공을 둘러싼 세상. 공감이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둘러싼 세상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은 왜 이렇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나이죠. 없다고요. 우리 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없다고요.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사춘기가 아직 안 온 거예요. 네, 지적인 사춘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와 세상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책이 좋아요. 네, 그래서 저희 생글에서는 뭘 읽냐면 고전을 읽습니다. 고전보다 더 나은 나와 세상에 대한 질문은 저는 찾기 힘든 것 같아요. 네, 고전을 중심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나를 발견하고 세상을 알아가기 위한 독서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대체할 수 있는 독서들이 있어요. 네. 그것에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데요. 일단 어떤 대체 독서를 말씀드리냐면 주로 청소년들을 위한 문학 작품들이에요. 요즘 추세가 굉장히 감성적인 청소년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어떤 사회적인 이슈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도 틈틈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읽다 보면 거기에 좀 더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이런 것들을 그냥 TV 드라마를 보듯이 쉽게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이에요. 어떤 것은 굉장히 그래서 감동적이기도 하고 좋습니다. 쉽게 읽혀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도서들은 그런 점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씩 툭툭툭툭 읽으면서 정서도 순화하고, 네, 좀 마음 정리도 한 번씩 해보고, 그러면서도 독서의 즐거움, 몰입의 즐거움들 가져갈 수 있으니까 긍정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하면, 네, 안 큽니다. 결국은 뭐예요? 깊이 있는 생각, 작가의 의도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해가면서, 네, 읽어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가면 결국 국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할 수 있으면 지문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문학을 아무리 많이 책장 가득 읽어도 그 능력이 배양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여기서 조금 별개의 말씀, 아니야, 이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가끔 그 중학생 그 독서 논술 학원들 중에 보면요, 청소년 문학 작품 중심으로 독서 논술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솔직히 그런 책들은 혼자 읽어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거든요. 정말로. 그거를 돈 내고 읽혀야 된다라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굳이 10만 원, 15만 원을 내고 거기 가봐야 이제 그런 청소년 문학 작품 중심으로 읽는데 그걸 굳이 거기서 읽어야 되냐? 저는 갸우뚱해집니다. 네, 그래서 생글은 고전 문학 작품 읽습니다. 네, 셰익스피어를 읽습니다. 플라톤을 읽습니다. 톨스토이를 읽고요.
도스토옙스키를 읽고요. 네, 이런 고민되는 묵직한 나와 세상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읽습니다. 헤르만 헤세를 읽습니다. 박경리를 읽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나이 때는 그런 묵직한 독서가 좋습니다. 자, 자존감 얘기하다가 독서의 얘기로 좀 빠졌네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올게요. 그렇다면 자존감 낮은 아이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네, 자존감 낮은 아이, 그렇죠. 자존감이 아까 가정에서 형성된다 했죠. 그러니 자존감 낮은 아이도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가정 바깥에서 학교와 학원에서 시달려도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튼튼하면 그 아이는 자존심 지킬 수 있어요. 자존감 지킬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아무리 바깥에서 날고기는 애라도 집에서 어떤 나라는 존재가 긍정되지 않으면 그 아이의 자존감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에요. 가장 흔하고 흔한 자존감 파괴의 이 가정 상황 말씀드리면 공감 가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사실 저 자신에 대한 반성이기도 해요. 네, 저도 아이가 셋이 있잖아요. 명령형 언어예요. 명령형 언어. 벌써 막 팍 찔립니다. 명령형 언어. 이렇게 해. 이거 이렇게 해. 이 다음은 이거 하고. 알았지? 자, 그건 아니야. 이건 하지 마. 이거 하고 이거 있는데 엄마는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거 선택해. 다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은 결국은 뭐냐?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버려요. 어릴 때부터 이런 명령형에만 길들여지면 어떤 아이가 되냐면요. 놀랍게도 선택을 할 줄 모르는 아이가 됩니다. 너는 뭐가 좋니? 보통 한 4, 5학년 아이들은 밝거든요. 그래서 야, 너는 무슨 색깔이 좋아? 그러면 보라색이요, 노란색이요, 막 시끄러워요. 근데 가끔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너는 무슨 색이 좋아? 가만히 있어요. 생각 안 해본 거예요. 너는 무슨 음식이 좋아? 부먹이야, 찍먹이야? 짜장이야, 짬뽕이야? 선택이죠. 선택을 한다는 건 나는 결정 권한을 가진 존중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부모의 개입으로 명령형 언어로 이거 해, 내일부터 영화학원 여기서 여기로 옮겨, 이렇게 명령해버리면 그 아이는 나는 권한이 없구나. 거기서 보이지 않게 자존감이 균열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다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스스로 자기를 형성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멍도 때려봐야 되고 눈물도 흘려봐야 되고 성장통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기다려줘야 됩니다. 아이가 감정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기까지 기다려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한테 다시 또 양심의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제일 안 되지 않나요? 네. 명령형 언어 안 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다려주기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부모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이의 자존감이라는 것이 학교 성적보다 아이의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한 유산이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짊어져야 될 부모의 십자가이고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집에서 이렇게 자존감이 허물어진 균열된 아이들이 이제 학교와 학원에 갑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다면 뭐 당장은 문제가 크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공부마저 힘듭니다. 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점수도 안 나와요. 한다고 했는데 안 돼요. 한다고 했는데 안 되면 집에 오면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괜찮아, 너 한다고 했잖아. 자, 고생했다. 오늘은 밖에 나가서 삼겹살 먹자. 뭐 이렇게 안 한다고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야단을 치죠. 그래, 내가 엄마가 뭘 했니? 야, 그래, 아빠가 뭘 했니? 이렇게 하랬지, 저렇게 하랬지. 다음부터 내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자, 밖에서 무너진 자존감 집에서 또 균열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마음이 뭐로 가득 채워지냐면 열등감으로 채워져요. 난 안 되나 보다. 난 안 되나 보다. 그 열등감의 가장 그 표면적인 어떤 나타남이 무엇이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아이들 방의 정리 상태, 쓰레기 정리 상태, 옷 정리 상태 게을러져 있죠. 만약에 엉망이 돼 있죠.
네, 공부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맞물려 있어요. 게을러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엉망인 것도 다 허용해 버리는 거죠. 쓰레기 막 덕지덕지 쌓아져 있어도 자기 책상 위가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어도 난 괜찮아 뭐. 내가 쓰레기인데 봐. 그거 열등감이에요. 게으름이죠. 게을러집니다. 자, 그 다음은 그런 자기 자신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그래서 도피를 합니다. 어디로 도피하나요? 요즘은 거의 100% 게임으로 도피합니다. 네. 뭐 더 심해지는 다른 증상으로 도피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제가 보니까 게임으로 도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맨날 밤낮 게임이나 하고 하라는 거 안 하니까 네가 성적을 그따위로 받아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야단을 듣죠. 그러면 아이 마음속엔 그래 내가 게임을 그만해야지. 맞아 어머니 말씀이 오라. 맞아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돼.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 자존감을 회복하고 공부할 의욕이 생길까요? 아니죠. 그 말을 듣고 더 무너지죠. 그래 내가 쓰레기지 뭐. 게임밖에 더 하겠어. 맴 돌고 돕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머니들은 무슨 생각을 하나요? 애 교육에 지금 교육을 어디에 맡겨놨어요? 학교와 학원에 맡겨놨잖아요. 근데 학교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뭘 바꿉니까? 학원을 바꿔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학원 이직률이 높습니다. 이 학원 갔다가 3개월 5개월 하다가 또 저 학원 갔다가 3개월 5개월 하다가 그런 옮길 때마다 사실은 알게 모르게 아이에게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옮겨야 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야, 엄마 생각엔 말이야. 이 부분에서는 이 학원에서 너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기대보다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 나는 이거 진짜 여기서 많이 얻고 있어요. 좀 기다려보세요. 이렇다면 그냥 두시면 되고. 근데 보통은 아이들이 학원 다니기 싫죠. 네. 그래서 그만 다닐래요. 조금 쉬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네. 여기서 또 주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은 또 이제 엄마의 강압으로 옮기죠. 옮길 때마다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또 안 돼서 옮기나 보다. 내가 또 안 돼서 옮기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학원을 떠받쳐주고 있는 것은 상위 20-30%예요. 나머지 아이들은 상당 부분 영어 학원 그 학원 다니고 있지만 영어 실력 안 올라가고 있어요. 수학 실력 안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학습이 안 되잖아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학원에서는 포장을 하죠. 누구도 올랐다. 무슨 말씀이냐?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다 오르는데 니네 애가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포장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학원 소비에 대한 이야기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학원을 선택하게 되시나요? 보통 네.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것은 누가 다닌 데가 그 학원을 다니게 되는 이제 가장 큰 동기들이신 것 같아요. 네. 그 학원은 이런 철학을 가졌대, 이런 내용을 가르친대. 그래서 엄마가 알아봤는데 여길 다니면 너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 아이하고 대화하고 아이의 동의를 구하고 한번 너는 가보고 네가 판단하려면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오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스인데 그런 게 그래서 아이 스스로 오고 싶어서 오게 되면 너무 좋죠. 네. 근데 이제 보통은 누가 다니니까 너도 가라. 그래서 시작을 하죠. 네. 그러면 학원 입장에서는요. 공부 잘하는 애들을 잡아두려고 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우리 학원에 있어야 네, 이직률 높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원생수는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을 유지하는 데만 굉장히 큰 에너지를 씁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왔다 갔다 하는 애들한테 사실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나쁘죠? 네, 기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그러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학원에 가르치는 내용들이 살짝 레벨이 높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적응 못하고 어려운 애들 분명히 적지 않게 있어요. 그렇다고 독서력이 아예 안 잘하는 애들의 퍼센티지는 제 경험상 우리 학원은 그래도 성공률이 높은 편이에요. 한 70% 이상은 다니면서 책이 좋아지고 책 읽기가 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어려워하는 20-30%의 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울이는 것은 이제 그 아이들을 좀 1대1로 도와주고 싶은 거, 필요하면 우리 1대1 지도도 하잖아요. 1년 동안 1대1 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어느 정도 끌어가 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개인적인 어떤 접촉과 동기부여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네, 가정이에요, 가정. 네, 그 아이들의 성장하지 않는 그 문제는 가정에서 학습의 주체로서의 아이 자신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학원은 어쨌든 잘하는 애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레벨 테스트 최고죠. 레벨 테스트에서 잘하는 애들만 탁 가져가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 안 되면 우리 학원은 못 들어와요. 이런 학원은 사실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땐 저주를 받아야 돼요. 아니, 배우겠다는 애가 왔는데 가르쳐줘야지. 그거를 너는 안 돼라고 거절을 합니까? 그럼 그 아이는 얼마나 그게 존심상하고 상처가 돼요. 그거 생각 안 하고 장사만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거 너무 싫어해요. 네, 그런데 유혹은 받아요. 우리도 읽기 능력 테스트 딱 해가지고 최상위권만 딱 받았으면 쉬웠겠다. 네. 나 생글은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안 할 겁니다. 네. 감히 그 약속을 드릴게요. 안 할 겁니다. 네, 그래요. 근데 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학원에 더 많이 몰려요. 어느 집 애가 거기 들어갔대. 좋겠다. 그렇게 안 좋아하셔도 됩니다. 네. 들어갔다고 좋아하실 것도 없고,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못 들어갔다고 실망하실 것도 없어요. 네, 그냥 생글로 오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 애가 다닌데 그것이 이 학원을 옮기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이기 때문이죠. 네. 또 하나 학원들이 쓰는 상술이 있어요. 제가 오늘 학원의 현실을 폭로합니다. 위기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위기 마케팅. 네, 학원가에서는 이미 유명한 거예요. 위기 마케팅은 뭐냐면 큰일 났습니다. 문제입니다. 이대로 두면 엉망이 됩니다. 한참 위기를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이 이렇게 돼서 학습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위기야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이런 거 있죠. 수능이 엄청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능을 중학교 때 해도 늦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수능 국어를 풀어야 됩니다. 전형적인 위기 마케팅이죠. 아니, 수능 국어를 초등학교 고학년이 왜 풀어야 됩니까?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수능 국어 풀어요. 수능 국어 가르치고. 그런데 초등학생 단계에서는 지금 그런 종류의 읽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종류의 읽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 건너뛰고 갑자기 어려운 수능 지문을 딱 던져줍니다. 당연하죠. 상위 한 3% 애들은 하는 신용은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패턴으로 가는 거죠. 야, 어느 집 애가 똘똘이가 거기 다닌대. 그러면 우리 애도 가가지고 테스트 보죠. 그러면 그 학원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초등학생이 수능 문제를 풀면서 독서 능력이 좋아지고 학습 능력이 좋아지고 자존감이 좋아지고 학습 주체로서의 건강한 자아가 생기고 있습니까? 사실은 아니거든요. 대다수의 그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파괴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걸로 또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전형적인 상술이에요. 저는 거의 그것은 기만에 가깝다고 봅니다. 성공 확률 높은 2% 3%만 딱 잡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는 돈 벌겠다. 네, 저는 정말 용납이 안 됩니다. 네, 그 학원이 어디라고 딱 이름을 얘기하진 않겠어요. 네,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네, 그런 걸 다 건너뛰어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들의 나이에 읽어야 되는, 읽히고 싶은 그 책들 싹 다 건너뛰고 그 수능 국어 애들이 꾸역꾸역 이해도 안 되는 거 억지로 풀면서 문제풀이 기술만 터득하고 있는 거. 저는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사실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좀 화가 납니다. 네, 아이들이 망가지는 게 싫어요. 네, 그래서 학원들의 이런 보여주기식 상술에, 기만술에 속지 마셔라. 네, 정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네,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마음먹을 수 있도록,
스스로 마음먹을 수 있도록. 명령형이 아니라 설득. 나는,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는 요새 네가 영어 학원을 지금 2년째 같은 데를 다니고 있는데 썩 않는 것 같은데 실력이, 너는 어떻게 느끼니? 묻고 대화하고 확인해주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네, 같이 상의를 해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평가 이전에 긍정해주세요. 좀 못하고 와도, 아이고, 너도 힘들었겠다. 야, 너 실수로 이번에 시험 문제 많이 틀렸던데, 예유, 다음부터는 실수 안 해. 이번에 잘 실수해서 배웠으면 됐어. 시행착오를 긍정해주고, 속상했겠다. 괜찮아. 나아질 거야. 자, 야, 너 지난번에 20점 받았는데 오늘 요번에 30점 받았더라? 자, 아빠가 옷 사줄게. 이 아이는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대화를 통해 아이들을 설득하고, 평가 이전에 긍정해주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신뢰와 기다림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느리지만 자기만의 속도로 위로 뻗어 올라가는 것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네. 하여튼 교육 이야기 한다는 게 뭐 학원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두서없이 했네요. 좀 요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 아름다운 청년들로 자라가기를 우리 생글교육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